자, 1회부터 좀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1회가. 제가 내놓고도 틀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몇 주 전부터, 몇 주가 아니라 거의 한참 전부터 이제 계속 문제를 좀 거르고 하면서 이제 최종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신 판례도요, 최대한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뭐 최신 판례들 좀 틀려도 좋으니까 한 번씩 이런 거 있다는 거 준비 좀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근자에 있었던 뭐 여러 시험들까지도 다 좀 반영을 한 거예요. 반영을 해서 뭐 법원행시라던가 기타 이제 다른 쪽 직렬에서 나왔던 객관식에 있는 거는 판례 최신 거는 다 넣어버렸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최대한해서 이제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혹시 기출됐더라도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봉인이 해제된 그런 논점들은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1회는 제가 그게 좀 늦게 보내져 가지고 그 뭐랄까요, 쟁점 사례별 쟁점을 안 드렸는데 지금 카운트에 가시면 다 있어요. 2회부터 해가지고 7회까지 각 논점들 사례 해놨으니까요. 그거 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논점 써놨다고 다 알지는 못하죠. 무슨 죄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몇몇 개를 써놨어요.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최대한 우리 이제 그 모고라던가 이런 쪽에 있었던 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관련해서 나올 만한 것들은 또 신작으로 좀 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형사소송은 좀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래서 선택형 문제는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같이 이제 박변이 이제 제 걸로 해요.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영업 비밀을 함부로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사례형만큼 나중에 파이널 때 제가 찍은 거 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작년에도 형소는 거의 한 75%그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제가 이쪽 저쪽에 형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찍혀서 있는 것들 좀 제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푸시고, 좀 문제가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제가 약간씩 사법시험에 예전 나왔던 그런 거에 조금 추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틀려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떻게 선택형보다 사례형을 더 많이 냈을까? 답안을. 그래서 좀 늦게 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표본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뭐 제가 문제 내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은 좀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형 1번 문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선택형부터 하고 사례형을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가 13년에 우리 기출 즉 2회에서 변시 2회에서 뭐 형법 이론, 형벌 이론 관련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참 지났어요. 이런 것도 한번 나올 만하지 않을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한번 나왔었던 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보면 형법의 과제 기능 이런 건데요. 우리가 형법의 기능이 크게 봤을 때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그리고 사회 보호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통상 예를 이제 위험형법 그거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위험형법. 그리고 이 보호적 기능에서도 법익 보호하고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를 합니다. 우리가 불법관에서 이게 결과방가치와 관련된 거고요. 이쪽이 행위방가치와 관련된 겁니다. 행위방가치. 뭐 그리고 이 보장적 기능은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죄형 법정주의. 요거와 관련됐다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숙하지가 좀 않았을 거예요.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당해 형벌법규에 반영되어 있는 법익의 가치를 일반인에 대해 확증시킴으로써 장래 범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딴 거 모르더라도 뭐예요? 법익보호. 그래서 보호적 기능 중에 이 법익보호적 기능, 이 결과방같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관심 대상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격 대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반가치적 측면에 있으므로 형법의 주된 과제는 사회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보호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 이거와 관련된 거 해서 행위반가치, 이런 범죄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이런 말이 돼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보장적 기능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가 형법은 이미 행하여진 불법에 대한 책임 상세가 아니라 미래의 불법이나 사회체계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보호 얘기, 사회보호, 위헌명법. 그래서 뭐랄까요, 예방적 기능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 단계부터 처벌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에서 법 적용자의 자의를 배척하고 예경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원칙을 통한 정형화가 필요하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장적 기능과 관련된 겁니다. 보장적 기능. 다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B. 형법이 다른 규범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침범할 경우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형법이 다른 규범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침범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된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도덕 규범이나 종교 규범으로 충분히 뭐랄까요, 커버가 된다면 형벌이 동원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충성 원칙과 관련된 건데요. 그게 바로 요 놈입니다. 법익보호적 기능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게 보충성 원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 그래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그 수단을 통해서 처벌까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동원하지 말자. 그래서 이 보충성 원칙이요. 이 법익보호 항상 관계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C. 전통적인 법치 국가 형법의 보충적 법익 상황을 실효성 있게 뭐 할 수 있대요? 완화시킬 수 있대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널널하게 했던 사회 보호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처벌해도 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사회보호적 기능 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를 보면 범죄의 본질은 사회 질서 내지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된다. 의무 위반. 이거 뭐겠어요? 의사 방가치, 그래서 행위 방가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 사회적 행위 가치 보호 기능 나와 관련된 얘기다. 다음, 그 다음에 이 법익보호 내지 사회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보장적 기능을 손상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사회보호적 기능, 위헌명법과 관련된 얘기죠. 라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F. 단순히 윤리규범에 위반할 뿐이고 법익 침해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가 요청된다. 이것도 법익보호와 관련된 얘기예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익 침해가 없고 윤리규범 정도 가지고서는요 우리 형법으로 다스리지 말자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충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소한 여러분이요 좀 기억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법 제일 앞에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맨 처음 그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라도 조금 연결해서 기억하십시오. 칠판에 있는 내용 좀 이해하세요. 사실 여기서 결과방과 행위방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이거 이제 따로 우리가 죄형법정주 배우고 요건 우리가 사실상 채택 못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채택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두십시오. 자, 1번 틀린 분들은 뭐 크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못 맞췄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죄형법정주입니다. 최신 판례를 좀 엮어놨는데요. A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선박안전법 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 이거 뭐라고 왜 이렇게 돼 있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어이가 없네. 공단의 임직원인데 오타가 이렇게 났어요. 공단의 임직원. 하하. 뭔 소리가 모르겠다. 됐고 오타가 이렇게 나버렸네요. 원래 문제도 오타가 돼 있나요? 문제는 제대로 했네. 해설만 잘못됐나? 볼까요? 아, 해설만 잘못됐군요. 다행이네요. 우리 출판사에서 무려 여기 세 사람 붙어 있어요. 세 사람 붙어 있어 틀리면 아작을 내기로 대표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나면 제가 한턱을 내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좋았다 했더니 아니군요. 자, 어쨌든 A에서 문제에서는 제대로 돼 있네.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129 내지 132조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문서 작성에서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얘기 나오는데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예전에 판례 중에서도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세금 수납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공문서예요, 사문서예요?
사문서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도 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위임은 됐지만 여전히 뭐예요? 직원, 은행 직원이 발행하는 것이 사문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대행검사 기관인 이 공단 임직원이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는 되지만 뇌물죄로 의제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행하는 이런 어떤 그 서류 이런 것들은요, 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 그 세금 수납 영수증은 잘 알아도 요 판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것도 이미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는 판례니까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죄형법정 원칙에 반합니다. 이거를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 저 죄형법정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유추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B. 자, 이게 이제 작년 전화 판례였습니까? 이게 재작년이군요. 벌써 2016년인데 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나중에 선택형도 내놨고요. 이게 몇 회지? 4회, 5회? 5회 정도에서 제가 또 사례 문제로도 좀 구성을 한 게 있습니다. 최신 판례랑 엮여서 한 게 있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나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한 행위한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 이용계좌로 이체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여기에서 이미 기수입니다. 여기서 기수예요. 다시 해서 뭐예요? 대포통장에 돈이 꽂혔어. 그럼 바로 기수라고요. 알겠죠? 그 상황이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걸 빼서 또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 이루어진 것이어서 새로운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 범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별도 행위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판례라서요. 일단 넣어놨고 C 좀 별표해 두십시오. 이게 이번에 8월에 있었던 우리 저기 법원행시에서 나왔었던 문제인데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뭐지?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자,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재개정 연역,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요.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해석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설을 직접 보실래요? C를 보시면 어차피 나중에 최신 판례 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 C에서 판례 번호가 사라졌군요. 자, 일단 최신 판례긴 한데 C에서 보시면요. 자, 굵은 글씨 가서 보세요. 밑에서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요. 당연히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법문헌 자체가 명확하게 돼 있대요. 이럴 때는 이런 체계적 논리적 해석도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딱 틀리기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 번호 안 나는데 최신 판례입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게 거기구나. 뒤에 보면 땅콩회항이 나올 거예요. 땅콩회항 관련해서 조현아 사건 있잖아요. 그 판례와 연결된 겁니다. 근데 그 판례 번호를 제가 누락을 시켰네요. 뒤에 바로 이제 연결돼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뒤에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죠. 뭐 옛날부터 있던 판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임을 받지 않았대요. 또는 벗어나서 규정을 했대요. 당연히 이건 뭐가 돼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도 예전부터 유명한 거죠. 자, 담배사업법에서 소비자 이 소비자의 밑에 저기 보시면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제 어긋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면요? 여기에서 소비자의 담배 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이 사람까지 포함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가 뭐죠? 정말 마지막에 소비한 사람 있죠? 사가지고 소비한 그 사람이지 중개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은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도소매업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A하고 C만큼은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판례들은 우리가 그래도 그냥 대충 보면 아는데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틀리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최신 판례 하나 더 나왔는데 1번은요. 하여튼 올해 시험에 객관식 시험이 있었던 시험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나온 건데요. 우리가 형법 6조 단서 6조 단서가 아니 7조 단서 7조 단서에서 7조 단서가 아니라 7조겠군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외국에서 받은 형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산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미결구금일 이거를 갖다가 산입할 수는 없을까 싶었는데요. 우리 팔가 안 넣어줬습니다. 웬만하면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넣어줬어요. 외국에서 받은 형은 유죄 확정되어서 실제 뭐예요? 형이 집행된 것만 포함되지 미결구금 일수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해줘버렸던 겁니다. 좀 껌 좀 씹었나 봐요. 법정 와서. 그래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잘 좀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틀렸죠. 틀렸고 그래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되므로 해서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문 판례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는 오직 뭐가 된다? 정말로 형이 확정돼서 형 집행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지 미결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7년 8월 판례인데요. 이게 작년 전합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 땅콩 회항 관련된 거예요. 조현아가 이쪽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항로 변경 그거예요. 운항 중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되므로 아니에요. 항공기가 이동할 때 갖고는 아직 안 되고요. 자 해설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해설 가서 보시면은 자 판결로지 1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번에서 판결로지 1번에서 밑에 언더라인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떠야 돼요. 떠서 날아가는 그 길 있죠. 그것만 항로로 받고 비록 이제 뭐 항로가 운항 시작이 됐더라도 아직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요거를 뭐로 볼 수 없다. 항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였어요? 그 논리적 체계적 해석 제한된다. 그게 여기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충 아실 것이고요. 판결로 지번에서 언더라인 보세요.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정당하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사실관계로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자 공무원 시험에서. 그래서 위에 사실관계 판결로지 2번의 사실관계를 외우시든 아니면 직접적인 내용인 판결로지 1번을 외우시든 같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우리가 3번 보시면 3번에서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해당한다 해서 틀렸고 3번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작년 12월 판례입니다. 이건 뭐랑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음주운전 때는 그 도로가 지네 집 마당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사례 문제잖아요. 오늘 사례 문제에서 음주운전이랑 제가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에서는 일단 이 최신 판례를 알았으면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주 관련해서는 뭐다? 우리 도로교통법 그 이제 26조입니까? 하여튼 그 바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같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랑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낼 때가 있는데 얼떨 땐 또 겹치더라고요. 자, 여하튼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요. 하지만 음주운전에 있어서 도로에는 해당합니다. 구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3번이. 그 다음에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죠. 자, 고소불가분 원칙 형사소송법 23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직고발 사건 등에 유추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 돼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소 문제긴 한데 이 직고발 사건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객관적 불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적용됩니다. 객관적 불가분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그 범죄 본질 때문에 있어요. 포괄일자나 상상적 경험은 그 자체로 이게 분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제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명문이 있는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고발 사건에서도 만약에 포괄일죄 중 일부만 즉시고발을 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고발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좀 형소에서도 나온 거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준용되지 않지만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형소 관련해서. 마음 같아서는 이거 내면서 형소도 내고 싶었는데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못 넣고 있습니다. 도중 도중에 필요한 거는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추 적용 금지 원칙에 반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처벌 조각 사유 다 뭐예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죠. 이런 걸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한 것은 당연히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데 뭐래요? 소추 조건은 순수한 소송법적 문제이므로 유추 적용도 가능하다? 아니에요. 소송법 영역도요. 특히 소추 조건 부분은 어떻게 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면 유추 적용 금지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봤던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어떻게 되죠? 소추 조건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추 조건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하지 않지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한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만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서 보시면 저기 어디 갔어? 4번도 4번도 한번 해야겠구나. 4번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형의 경중 비교. 기억. 누구든지 재개발 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행위라면 도시정비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처벌 규정은요.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정 신설된 건데요. 기존 도시정비법 84조가 조합임원을 형법상의 수뢰나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 도시정비법은 한마디로 듣보잡법입니다. 그래서 중요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개정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려드렸는데 좀 중요한 법들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 저 밑에 보시면은 뭐 디귿에서 폭처법이라던가요. 리을에서 비읍에서 특가법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중요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다? 이거는 법적견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폭처법, 특가법, 형법, 또 형소법, 민법, 민소법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우리 공부하는 법은 중요법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변경은 동기설에 따를 때 법적견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데요. 근자 15년, 6년에 이 폭처법이나 기타 법령들 재개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위헌받고 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동기설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판례들이 여러 개 쌓여 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예전 판례까지 해가지고 잘 좀 정리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기설 관련.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거 관련된 뭐 도시정비법 이거는 듣보잡법. 그래서 뭐다? 법적견의 변경 아닙니다. 사실관계 변경. 그 다음에 이 니은 요것도 좀 알아두시는데 자 이게 이 얘기예요. 보시면 A 법에 대해서요. 여기서 제정이 됐고 여기서 합헌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헌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어디까지 미친다?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적용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서 소급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소급 무효가.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유효한 법 상태가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서 갑이 법 위반을 했어요. A법 위반을 했고 결국 판결 선고는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있었을 때 자, 형식적으로만 보면 왠지 소급 범위 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왠지 이게 확정됐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확정이 됐다 칩시다. 재심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헌재법에서 위헌 무효되면 형벌법령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심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가 봐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는 여기에 있지만 판결 선고 및 확정이 이 소급 무효되는 범주 내에 들어갔을 때 구제를 해줬어요.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재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 형식적으로만 보면 유인 경우잖아요. 소급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범했으면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 대상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가 구제해줬어요. 불쌍하잖아요. 어쨌든 소급 무효 범위에서 판결 선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줬다.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례 틀리지 마세요. 그래도 읽어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재법 47조 3항 단소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딱 그럴 것 같잖아. 아니라고요. 봐줬습니다. 우리 판례가 구제를 해줬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저 그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 것도 없네요. 폭처법이에요. 폭처법이 어쨌든 신설 법정형이 낮게 됐대요. 뭐랍니까? 형법 폭처법 얘기예요. 자,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법적 견해 변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형이 구법보다 경한테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이게 258조 2가 뭐죠, 여러분?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 사례형에 나중에 뒤에 문제 만들어 놨지만 특수공직방치상과 특수상해 관계를 정면으로 아직 낸 적은 없어요. 부분 논점으로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이 폭처법 이쪽이 이제 쭉 삭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법상에 특수상해가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과정 좀 잘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특수상해 관계 이건데 어쨌든 형법상 특수상해가 신설 그리고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이 삭제된 요거 당연히 뭐다?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이건 그냥 내용을 보는 겁니다. 구변호사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변경된 재판시법인 변호사법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경하게 변경돼서요. 오히려 중하게 변경된 거예요. 이거는 중하게 변경된 겁니다. 알겠죠? 법정형의 선택형이 있을 때는 뭐부터 비교해요? 중한형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형이 같았을 때 선택형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법 적용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종전의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반의사불벌죄로 변경이 된 거예요. 아무런 뭐 소추 조건이 달려 있지 않다가 소추 조건이 붙어버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으로 봅니다. 이런 거 이것도 형소 영역에다 넣어주세요. 반의사불벌죄 아니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만들어준 것은 뭐다? 이거는 형소 영역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것도 법적 견해 변경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개정 법률은 피고인에게 불리함으로 아니에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 거예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그래서 개정 전 법률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가법 얘기가 나오죠. 특가법 딱 변경이면요. 볼 것도 없어요. 마지막만 봅니다.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 신법인 특가법 규정 적용해야 된다. 많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1조 2항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이고 그 다음에 와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구나.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형법이 개정되어 강간죄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경우 개정 형법의 시행 전에 상습으로 행해진 강간죄 등은 상습범이 아닌 수재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1월에 나온 판례인데요. 자, 우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상습 강제추행 관련된 건데 이것부터 알아두십시오. 형법에 상습 강간 등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2010년에 이제 신설이 됐고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 그 전에 신설되기 이전에 행한 행위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습범으로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고 그리고 상습이 아니다 보니까요. 개별적으로 이제 실체적 경합은 되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냥 단순 강간죄는 친고죄였어요. 그리고 상습 강간은 비친고죄였다고. 그러니까 소추 조건도 뭘로 봐줘야 된다? 친고죄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니까 이미 6개월 기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거였죠. 그래서 처벌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처벌 못하게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2010년 상습 강간 등 죄가 신설되기 이전에 개별적인 강간죄는 아무리 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습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단순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게 되는데 그 소추 조건도 어떻게 된다?
예전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고죄로 처벌할 수가 결론적으로 없게 돼버린 겁니다. 6개월이 지난 사건이라서 그런 것들이에요. 이 판례 줄여서 한 건데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2번 때문에 많이 틀렸구나. 사실 2번은 제가 약간 애매해서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괄일제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에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신구법에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막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법을 적용합니다. 신법을 적용하고요. 예전 법 중에서 부칙에 이 법 시행 전행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정 규정에 따른다는 게 있었을 때 이게 아마 그게 무슨 법이었지? 하여튼 관련해서요. 그때 어떤 판결이 하나 있었냐면 그게 예외 판례예요.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법을, 변경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법을 적용하라는 그런 좀 이례적 판례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더라도 여기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행에 대한 벌칙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죠. 반반 나눠야죠. 반반 나눠서 그 전의 것은 구법으로 후의 것은 신법으로 요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이 질문 지금 틀린 거예요. 고팔을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해설에 좀 추가를 안 시킨 게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포괄일제 도중에 어떻게 된다? 법 개정 됐다면은 신구법 법정 경중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법 행위시에 그러니까 판결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뭐죠?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행위시법으로서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판례 혹시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칙이 있다면 예전 판례 중에 어떤 희한한 판례가 있었다? 변경 전 행위는 변경 전에 구법을 그리고 변경 후 행위는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제를 둘로 나눠 적용했던 그런 희한한 판례가 있어요. 예전에는 시험에 등장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안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요대로 원칙대로 좀 외워두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3번 형법 1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시란 당연히 범죄행위 종료시고요. 그 다음 4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을 적용해야 되나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할 수 있죠. 요거는 우리 형법 8조 단서예요. 8조 단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형법 총칙에 관한 규정 다른 형벌법규에도 준용을 하는데 다만 그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 규정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범죄행위 시와 재판시 사이 여러 번 법 개정됐대요. 상관없어요. 가장 경한 거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을 좀 헷갈려가지고 많이 좀 정답률이 떨어졌군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게요 제가 중의적 표현으로 많이 써본 건데 문제에서 갑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갑에게 면소 판결. 이 말은 뭐예요? 제1조 2항 적용 긍정설인과 동시에 그냥 씁시다. 적용 긍정설이고 또 뭐도 같은 말이에요? 추구표 부정설. 이게 셋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이 1조 2항 적용 긍정설. 아무래도 다시 쓸게요. 1조 2항 적용 긍정설이고 그 다음에 추구표 부정설이고 이게 동기설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 견해 변경.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면소 판결 선고는 1조 2항 적용 긍정, 추구표 부정, 법적 견해 변경. 이게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제 읽어봅니다. 미등기 토지나 실제 권리 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3인의 보증서와 관계당국의 확인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형사에서. 그래서 이거 변경은 뭘로 봐 그랬지? 우리 판례가 사실관계 변경으로 본 거예요. 사실관계 변경으로. 그래서 78년 3월 1일부터 84년 12월 30일까지 한시법인 한시법. 그래서 이 기간 중 갑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 등기를 하다 적발, 동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됐고요. 여러 증거의 법관은 갑의 유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84년 12월 31일 경과되어 특별조치법이 실효됩니다. 자, 면소 판결 선고한다는 견해가 논거가 될 수 있는 거. 자, 가. 한시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도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외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거 어떻게 돼요? 1조 2항 적용하라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논거 맞아요. 그 다음 나.
한시법은 원래 일정 기간 내에 하나여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비록 그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경과 전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있다. 이건 어디예요? 추구표 긍정설이잖아요. 그죠? 추구표를 긍정해서 1조 요항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 종기가 다가옴에 따른 위반행위의 속출 및 소송 지연의 위험은 추구표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누가 비판한 거였죠?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위반행위 속출, 소송 지연 위험 이런 게 추구표 긍정설에서 주장하던 거예요. 추구표 긍정설 주장하던 건데 그러니까 반대 견해인 부정설에서 야 그냥 법으로 명문을 둬 뭘 걱정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구표 부정설 즉 1조 요항 적용 긍정설에 따른 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견해 변경과 사실관계 변경은 상대적이므로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동기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뭐로 보자? 추구표 부정하고 1조 요항 적용 긍정하자는 논거입니다. 됐고 그 다음 마지막 법의 폐지는 법제 정의가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재정 목적을 다하여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다.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관계 변경이 불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다라 세 가지가 면소 판결 선고에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기억하세요.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시니까 아마 1번에서 많이 틀렸나?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 적용범인데요. 자, 결론부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통화 나오면 무조건 100%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통화 나오면 100% 형법 적용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문서 사인장 건드리면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두 가지는 좀 외워두세요. 그러면 많은 게 사실은 풀려요. 그리고 사실 좀 제가 이거 어렵게 냈습니다. 어렵게 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는 우리 그냥 쉽게 나온 거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대충 알 건데 제가 내용까지 물어봐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미국인 A는요.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정박 중인 한국 선박 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멕시코인을 잭나이프로 살해합니다. 기국주의죠. 외국에서 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하면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국주의입니다. 기국주의. 네, 수빈이 뭐래요? A의 살인에 대해서는 세계주의 틀렸습니다. 기국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본 놈 B는 사실적시 명예손해 처벌 규정이 없는 X국에서 한국인 Y의 명예를 훼손한 후 서울에 왔어. 오던 말던 상관없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개인적 법익 침해를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6조가 가죠. 상대적 보호주의잖아요. 상대적 보호주의인데 6조 단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행위지에서 범소집일 때 우리 형법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조건, 형, 집행 면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써놨잖아요. 일본 놈이 어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없는 X국에서 한국인 Y의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당연히 행위지 법에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 가히 뭐라고 돼 있어요? B의 명예훼손에 대해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6조 단서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게 맨날 뭐로 나왔어요? 간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간통죄가 사라져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하지 않는 나라를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X국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영국인 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영국에서 독일 화폐 볼 거 없습니다. 통화는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우리 형법 적용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3번에서 수영 C의 통화 위조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만 아니라고요. 사실상 세계주의입니다. 통화에 관련해서는 세계주의라고. 제가 세계주의 3개 알려드렸죠. 뭐였어요? 첫 번째가 통화, 그 다음에 요거 통화, 그 다음에 요게 왜 나와? 통화하고 중국 민항기 납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약치, 유인, 인신매매. 명문 규정이 있는 건 딱 뭐예요? 약치, 유인, 인신매매. 그것만 명문으로 세계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에 관한 죄하고 민항기 납치 사건은 사실상 해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주의 3개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통화는 무조건 적용해요. 그 다음에 4번. 중국인 D는 베트남에서 캐나다인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고 복부에 탄환을 맞은 캐나다인은 한국인 친구가 있는 서울로 급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어디서 죽었어?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예요. 결과 발생지.
속지주의입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 태용, 디행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한국인이는 일본에서 사기죄를 저질러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5번 은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에 의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데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산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됐고 어쨌든 어려운 문제인데 7번은 좀 생각 좀 하시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위헌범. 자, 구체적 위헌범과 추상적 위헌범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죠? 추상적 위헌범은 조문에 공공의 위험 이런 말이 안 써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 위헌범은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문에 써 있는 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예요. 그래서 고의의 인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에 구체적 위헌범에 있어서 위험은 고의의 인지 대상이다. 맞고 2번 제가 무지 강조했죠. 중 시리즈 중에서 중체포감금이 다른 애들과 들어가 있으면 100% 틀린 질문이라 그랬죠. 자, 우리 중 시리즈 특징 3가지를 얘기해 드립니다. 뭐죠? 첫 번째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두 번째가 뭐지요?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구체적 위헌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수가 없죠. 구체적 위헌범은 필연적으로 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구체적 위헌범이다.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전제로 누구는 빠진다? 중시리즈 중에 중체포감금죄는 빠진다. 왜? 중체포감금은 체포감금 중에 그냥 가혹행위 했을 때예요. 나머지 중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뭐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에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외워두십시오. 중시리즈. 그래서 가끔 미수 관련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중시리즈 관련해서 미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상해, 중유기, 중송해, 중간금 땡. 그 다음에 3번 형법상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범만 존재할 뿐 과실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방화죄 센 놈 세계와 약한 놈 세계를 계속 구별해 드렸죠. 센 놈 세계가 뭐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 그리고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죄, 이런 것 등은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그에 대한 실화죄 뭐가 되죠? 당연히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럼 반대로 약한 놈 세계가 뭡니까?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이 나머지 3개예요. 나머지 3개는 다 조문에 공공의 위헌 발생이 써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인데 이 3개에 대한 실화죄가 여전히 뭐예요?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센 놈 3개에 대해서 고의범, 과실범 다 추상적 위헌범, 약한 놈 3개에 대해서 고의범, 과실범 다 구체적 위헌범. 됐죠? 그래서 이게 사법시험 기출지문이에요. 2번이 나왔던 지문인데요. 과실범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추상적 위헌범도 당연히 과실범 형태로 존재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화죄 쪽을 외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추상적 위헌범은 그렇죠. 법익보는 좋죠. 법익 침해하면 무조건 조금 위헌만 있어도 처벌하니까. 하지만 책임 원칙엔 반할 소지가 높죠. 그렇죠? 공공의 위헌, 추상적 위헌만으로 막 처벌하니까 이게 책임 원칙 위배될 소지가 높아요.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충실히 수행. 그러니까 법익보호 기능 충실히 수행은 맞는데 책임 원칙 수행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찰방해, 물론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죠. 입찰 절차는 존재해야 돼요. 입찰 절차 자체가 없어버리면 본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었죠?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수의계약을 해놓고도 입찰 절차를 거친 것처럼 엉터리로 서류를 작성해서 본죄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입찰 절차가 없었다니까요. 추첨은 입찰 아니에요? 공개 추첨 방식 이런 것도 엉터리 막 하더라도 입찰 절차가 없습니다. 본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같이 좀 기억합시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8번에는 1번입니다. 틀릴만 했고 9번 써놨는데 자, 보세요. 1번 양벌규정에서 조세범처벌법 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직고발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 준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래요?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번
저작권법상 친고죄. 아하, 친고죄래요. 아무리 양벌 규정이라도 친고죄라니까. 이때는 뭐가 적용돼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요.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에서 별도 고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그 다음 3번. 법인의 직원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위반 행위란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했대요. 자, 자수나 이런 것도 다 뭐죠? 처벌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책임 뒷얘기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연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어디와 어디죠? 구성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연대적으로 작용해요. 하지만 책임,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그 예외가 뭐예요? 고소 주관적 불가분이고요. 알겠죠? 원래는 다른 공범에 영향 안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고요. 그래서 2번에서는 별도 고소를 요하지만 3번 자수는 처벌과 관련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자수 감경 규정되려면 누가 가야 돼? 대표가 가야 돼요. 대표가 가야 됩니다. 대표가 가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 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합니다. 지입차주는 당연히 대리인, 사용, 기타 종업원에 지휘했을 뿐이고 지입 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 주체가 누구예요? 지입회사잖아. 그래서 지입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이 최신 판례인데요. 이게 좀 문구가 어렵긴 한데요. 작년 12월 판례입니다. 건축법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 그러면서 같은 법 112조 사항에서 양벌 규정으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렇게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 처벌할 뿐 아니라 개인도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입니다. 이 사례가 교회. 대표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고용된 사람이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하는 건 좋은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해서 처벌할 수 있냐고.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이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사업주나 이런 사장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라 그래서 같이 일일이 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돼요? 13만 명 있는 교회는 그럼 13만 명이 전부 처벌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님이 이제 누구 건축업자를 고용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뭐예요? 개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된 개개인은 아닙니다. 최신 판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딴 데다 해놨어요. 쉬운 데다가. 그 다음에 10번은 거의 다 맞히셔서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3번이요. 오늘 제가 사례도 넣어놓은 겁니다. 사례도 넣어놓은 건데 오늘 이따 살펴보겠지만 부작위한 업무방해 관련된 건데요. 부작위한 위력 업무방해 이런 건데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위력의 부작위 동치성,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부작위한 업무방해가 부정된 사례입니다. 나중에 사례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건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거의 다 봐주셨네요. 그 다음에 11번. 호호, 이거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보겠습니다. 옳은 것. 기억. 의사갑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당연히 뭐예요?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번. 모텔방 투숙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면서 연락 안 했어요. 자, 우리 판례가 여기서 뭘 부정했죠? 참고로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 나오면 이게 필요하죠? 이게 뭐예요? 구성요건적 상황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보증인 지위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참고로 이 두 개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수 요소죠. 그래서 이거를 부작위의 동치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진정 부작위범 특유 요건인데 자, 이 사례가 뭐였어요? 유일하게 개별적 행위 가능성 부인된 사례잖아요. 요 사례 물론 유일하게는 아닙니다. 요놈 말고 은행 지점장 사례도 하나 있어요. 대출 채권 회수하지 못했던 그 사례에서도 개별적 행위 가능성 부정됐던 사례가 있긴 있는데
대표적 사례예요. 대표적 사례, 이 여관 사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부정된 사례예요. 그래서 부작위한 현주건조물 방어치사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 요거 틀렸나 보다. 자, 자규의 정범이 있어요. 자규의 정범이 있고 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는 자가 부작위로 가담합니다. 부작위로 가담한 사람은 정범이에요, 종범이에요? 우리 판례 다수는 종범으로 봅니다. 왜요? 사태 핵심 형상은 자기범이 범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은행 지점장 사례를 기억하세요. 밑에 부하 직원이 적극적 자규에서 배임을 저지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류해야 될 최소한 계약상이나 조리상 보증인 지위에 있는 지점장이 방치했어요. 방치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 종범, 공동정범. 당연히 종범이에요. 우리 판례 종범으로 봤습니다. 종범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갑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직원 을은 컨텐츠 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합니다. 누가 자기범이에요? 컨텐츠 제공업체들이에요. 얘들이 자기로 음란만화 게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삭제할 이런 의무 있는 자가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방조범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의외로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뭐 백화점 직원 사례도 있잖아요. 특정 매장에서 짝퉁 판매하는 걸 알면서 가만히 냅뒀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상표법 위반죄 종범으로 갑니다. 부작위한 종범. 대부분 종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부작위범 같은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제 부작위범을 사례로 안 넣으려다가 딱 하나만 간단히 넣었어요. 오늘 넣었는데 그게 아직 논점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부작위범에서 뭐요? 부작위에 의한 공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범이 있고 부작위로 가담한 자가 부작위에 의한 뭐가 된다? 종범이 된다는 논점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부작위범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객관식은 그래도 넣어놨어요.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일단 디귿은요, 틀린 지문이요,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자, 이게 옛날 판례죠. 옛날에는 이 노동쟁이, 즉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노동관계 조정법이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 한 뭐라 그랬어요? 본체 성립. 이렇게 갔거든요. 다시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위력의 업무방해죄 구성력 해당. 이렇게 갔다고요.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위법성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꿨어요. 예전 판례입니다. 이거는 노동쟁이로서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 정상적 업무 운영, 저해, 손해 발생, 부작위한 위력에 해당,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옛날 판례입니다. 지금은 폐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그래서 위력부터 검토하고 이제 위법성을 검토해요. 틀린 지문. 그 다음 미음. 부작위한 유기. 제가 꼭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는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거가 되지만 유기죄만큼은 뭐라 그랬죠? 오직 법률상 계약상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됐고, 유기죄 하나 더 생각나야 되는데 유기죄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형법 형소 넘나들면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에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누구는 돼요? 유기죄는 돼요. 유기죄는 됩니다. 근자 최신판에 또 한 번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기죄에서는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형법 형소 넘나들면서. 12번은 넘어갈게요. 12번 넘어간데 4번은 왜 안 돼요? 4번은 4번 정당방위 정당방위 때는 뭐요?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 방위란 거라서 보증인 지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옆에 하나만 여러분 써주십시오. 공격적 긴급 피난은 뭐가 됩니까? 보증인 지위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랑 비교해야 될 게 공격적 긴급 피난이에요. 공격적 긴급 피난.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할게요. 요 놈하고 지금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1번에 도교법 제 54조 이랑 이 구호조치 의무는 이것도 당연히 보증인 지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를 치울게요.
적법한 선행 행위임에도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선행행위는요, 위법한 선행행위거든요. 위법한 선행행위.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도 보증인 지위가 도출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물론 얘는 어떻게 포섭해도 돼요? 법률상 보증인 지위 발생한 거로 포섭해도 돼요. 요거 제가 필수 암기 사안이라 그랬는데 요게 뭐죠? 오늘도 이거 썼어야 되잖아, 사례에서. 이게 뭐야? 고의 과실 위법 유책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알겠죠? 도로교통법 54조 1항 이 의무는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위법 유책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의무. 오늘 사례에서도 반드시 썼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오늘 문제는 실내원칙 적용 안 되는 사례를 넣었지만 다시 해서 어떤 경우에 나와요? 실내원칙이 적용돼서 업무상 과실이 부정돼도 이 의무는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모고에도 나왔었던 거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가버렸어요. 부작위한 살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증인 지위가 있으니까. 근데 죽지는 않게 차고 갔어.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유기치사 쪽으로 가는 거고. 죽어버렸거든. 그 사람이요. 그때 써먹은 게 여기 쓰는 거예요. 이거 좀 외워두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13번 가서 봅시다. 13번. 어유 많이 틀리셨네. 밑에는 여러분들 뭐 풀기 싫었습니까? 막 쭉 틀렸는데. 13번. 아니 인과관계 이렇게 많이 틀려버리면 안 되죠. 간단히 볼게요. 1번. 자, 피고인 갑이 재앙제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했는데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대요. 이게 뭡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예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죠. 행위와 결과 사이에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행위가 개입 시 둘로 나눠지죠. 이때는 인과관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인과관계가 그대로 인정돼요. 행위자와 결과 사이에. 근데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단순과실을 뭐라고 불러요? 일반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 개입되었을 때는 인과관계가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료진,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충분히 개입될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과실로 봐요. 그래서 피고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이 개입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자살해버렸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이 뭐다? 일반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과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예상할 수 있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 있고,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상식적으로 볼게요.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합니다.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한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 관계없이 변제기한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했대요. 이거는 신용조사기관이 미친 거지요. 자신들의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지 그냥 이 사람 말만 믿고 해줬다는 걸 누가 판사가 이걸 듣습니까? 그래서 그럼 문 닫아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따구로 대출해 줄 거면. 이건 당연히 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얘들의 중과실 개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출기관의 중과실 개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할로테인 마취 사건 사례잖아요. 할로테인 마취 사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적법한 간기능 검사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입증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죄로 해줘버린 거예요. 의사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게 할로테인 마취 사건 무죄입니다. 무죄. 뭘 부정했어요? 과실은 인정했는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 사법시험에서 기출지문에서요. 이거 결론들을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출제를 해버렸냐면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 무죄라는 걸 아니까 의사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다. OX 틀렸어요.
과실은 인정했어요. 적법한 간기능 검사를 하자는 과실은 인정했지만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뭐를 부정했어요?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했을 뿐입니다.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인과관계는 없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여기서 또 속았구나. 여러분 공동정범 나오면 동시범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가장 큰 차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예요. 동시범은 어떻게 가요? 일반적 동시범, 상해죄 동시범 특례 말고 각자 미수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정범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가 돼버려요? 그냥 전부 기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동정범으로. 이게 바로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가장 큰 차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서는 어떻게 해버려요? 공동정범이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은 각자를 기수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점 알아둡니다. 그래서 4번 공동정범 관계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 하나 결과가 발생되는데 결과 발생의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대요. 다 기수로 처벌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점 도미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폭행하고 나가다가 돈 가져갔어요. 처음부터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가져가려고 팼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절도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14번도 한번 보셔야 되네. 의외로 인과관계를 약하시구나. 자, 1번 판례 모르는 사람 없을 때고 설마. 이게 바로 뭐죠? 피하는 과정입니다. 피하는 과정. 피하는 과정. 수무려 다 실족이잖아요. 피하는 과정. 결과적 가지고 직접성 원칙에서 나온 거죠. 직접성 원칙. 직접성 원칙이 뭐예요? 결과적 가중범에서 상당 인과관계 특칙이죠. 고의의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발생 사이에 직접성이 인정돼야 된다. 세 가지. 어떻게 됩니까?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 수단에 의해서 발생. 기본 범죄 수단. 두 번째가 기본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죠?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좀 외우십시오. 우리 요게요 벌써 한참 지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 한참까지는 아니구나. 3년 지났지만 그 우리 성폭법 관련해 가지고 특수강한 치사상 관련해서 큰 문제로 다 물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성은 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좀 외워두십시오.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피하는 과정입니다. 피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외우시라 그랬었는데 제가 객관식으로도 우리 기출로도 아마 모고에서는 최소한 나왔을 건데 이게 의외예요. 초지주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산불 작업 하도급을 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독을 안 한 탓에 어쨌든 을이 살림시라를 냈는데 우리 판례가 누구는 빼줘버렸어요? 수급인 갑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수급인 갑이 감독하지 않은 잘못과 살림시라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던 이례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하는 말. 김현장급을 썼거나 예? 훌륭한 하여튼 변호사를 썼다. 전관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지성공사 아시겠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지가 감독도 안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인과관계 부정한 판례예요. 요거 외우십시오. 그다음에 3번은 넘어가도 되고 4번도 너무나 유명한 사례고 5번도 뭐예요? 이게 교통방해 치사상 되게 유명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판례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딴 거를 억지로 고르신 것 같은데 꼭 정리합니다. 15번도 일단 넘어갈게요. 15번도 거의 다 맞추셨는데 여러분 아마 4번 판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것 같은데 다른 판례로라도 좀 외우셔야지. 그리고 자 1번은 잠깐 설명해야겠구나 생각해보니까 1번에서요. 여러분 이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판례가 3가지가 있어요. 적성검사 관련해서. 자 2가지가 한 부류인데요. 면허 취소당한 사례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된 사례 있죠. 이러면 죄가 뭐가 돼요? 무면허 운전이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례가 2가지가 나오는데 초범이에요. 초범. 여기 있는 사례처럼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돼 있죠. 비교 판례 보세요. 해설에. 똑같이 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 운전죄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언더라인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대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고의가 있다고 봤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빠졌구나. 어디다 넣어놨을까? 없네. 마음이 아프네. 너무나 쉬워서 뺐나? 어떤 사례가 있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례가 있어요. 그 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거기선 뭐였어요? 운전면허증을 꺼내보기만 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초범 나발 바로 처벌했습니다. 바로 미필적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판례가 비교 판례입니다. 세 가지 판례가. 그래서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운전이 문제된 사례가 두 개가 있고요. 그거는 초범일 때는 봐줬고 재범일 때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죠. 요 부분은 그냥 짤없어요. 면허증을 꺼내보기만 하더라도 알 수 있었다 해가지고 바로 처벌을 합니다. 세 가지 판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4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봤어요. 판례들 많이 하나 싶어가지고 했던 건데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16번 16번 역시 착오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착오가 나오니까 쭉 틀리기 시작했구나. 착오 유형 네 가지부터 간단히 좀 정리할게요. 자, 착오 유형 1유형이라고 제가 통상 명칭을 하고 있죠. 조금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인식 사실은 범죄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발생 사실이 범죄라네요. 자, 현행법 몇 조죠 이게? 13조가 적용되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형입니다. 반대예요. 지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래요. 27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불능비수대 불능범 사례가 되고 3유형 생각보다 잘 써먹은 거 인식사실은 경한 범죄고요. 발생사실이 중한 범죄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요건 내에서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다음에 촉탁승낙살인, 보통살인, 보통살인, 존속살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경제 중재하니까 절도죄 대 강도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관계 있을 때 15조 1항입니다.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예전엔 제가 얘도 쭉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막 떠들었던 금방 그거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게 보통살인데 존속살인. 그 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오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 촉탁승낙살인데 보통살인.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 4유형. 얘도 범죄고 얘도 범죄래요. 그죠? 3유형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이게 불일치한 거예요. 불치했다고.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이죠. 그래서 이 뒤에 건 안 쓸게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은 말로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요게 기본인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갑은 을의 고양이를 자기가 친구 병으로부터 빌려온 고양이인 줄 알고 가지고 왔다. 자, 뭐죠? 인식사실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해 인식을 못한 거예요. 절도 고의가 없었어요. 몰랐어. 근데 절도가 된 거잖아. 과실절도 무죄입니다. 그래서 13조 적용. 그 다음에 2번. 갑은 친구 을이 술을 마시면 농담 삼아 나 좀 죽여달라 했는데 최근 을이 사업도 실패. 정말로 죽고 싶은 것으로 생각. 칼로 찔러 살해해줍니다. 인식사실 나 좀 죽여달라. 촉탁살인. 발생사실 보통살인. 15조 1항 적용되는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촉탁살인으로 갑니다. 3번. 갑은 식당의 옷걸이는 외투를 뒤져 을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것이었다. 이런 멍청이가 있나.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죠? 이게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뭔 13조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이유형에 해당하는 거야. 이유형에 해당.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틀렸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4번. 갑은 병의 시계인 줄 알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사실은 을 것이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유형이잖아. 사유형. 이게 바로 뭐죠? 시계 대 시계니까 물건 대 물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예요. 객체 착오.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절도 기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은 절취한 물건을 다시 절취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병이 이미 절취한 의뢰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절도는 인식은 했지만 다시 절취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착각을 한 거예요. 절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나의 경우에는 안 된다. 왜? 도둑놈과를 다시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포섭을 잘못한 거예요. 포섭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그 구성 요건이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하고 그러니까 규범적 구성 대비되는 게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규범적 말고 규범적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규범적 구성 요건일 때는 뭐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규범적 구성 요건일 때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면 이때는 구성 요건적 착오고요. 존재는 인식했는데 포섭을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돼버리죠? 법률의 착오가 돼요. 그래서 이 규범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두 착오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기 1번 사례가 뭐죠? 재물의 타인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의 착오예요. 사실의 착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례처럼 마지막에서 절취한 물건을 다시 절취한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가 절도를 알아요. 절도죄를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뭐죠? 나의 경우에 도둑놈권 훔쳐오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포섭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해서 포섭을 잘못한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온 것도 타인성 인정되는데 안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법률의 착오가 맞아요. 포섭의 착오.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와 그냥 기술적 구성요건이 맞겠구나. 기술적 구성요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뭐예요? 항상 구성요건적 착오만 발생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만 발생하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사실적 구성 사실적이 맞겠구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멍해져 버렸네요. 쉴 시간이 지나서 그래. 사실적 구성 요건 그냥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 없는 그런 쪽에서는 저게 필요하다. 그냥 바로 항상 구성 요건적 착오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가 뒤에 부분 하겠습니다.